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4년간 국정원이 민간인 수천 명으로 구성된 댓글 부대를 운영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정치 기사에 주로 댓글을 달았는데 가장 많았던 2012년의 경우 30개 팀 3,500명으로 구성됐고 한 달 인건비로만 2억 5천만 원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운영했던 민간인 댓글 조직은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최대 규모로 늘고 활동도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나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물증이 될 전망입니다. 원 전 원장이 퇴임한 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댓글 조직이 운영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첫날인 오늘 부동산 시장은 잠잠했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첫날의 풍경을 둘러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까지 이어진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과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질책성 발언에 놀라 승마협회 업무 등과 관련한 대응을 한 정도라면서 오늘도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밤에 편히 자지 말라,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없다. 백악관이 대화론을 이같이 일축하면서 고강도 대북 제재안까지 쏟아냈습니다. 북한 역시 미국이 백기를 들고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도발을 이어가겠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법 이민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영어를 못하거나 기술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당장 한인 사회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서울시가 어르신 특화거리를 표방해 만든 라키거리입니다. 그러나 반년 넘게 지난 지금은 주변의 무관심과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밀착 카메라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 놓고도 방치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고령화 서비스 사업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JTBC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나라 돈 수십억 원을 써가면서 대규모의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국정원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예산과 불법 조직을 운영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구성된 민간인 댓글 부대가 2012년, 그러니까 선거가 있었던 해죠. 그 해에만 30개 팀 3,500명까지 운영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불법 활동을 하는데 한 달 인건비만 2억 5천만 원이 들기도 했는데 4년을 놓고 보면 수십억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규모와 예산도 문제지만 그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정보기관이 주도해서 본격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고 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그동안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왔고 이 내용은 조만간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첫 소식 먼저 서복현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취임 이후인 2009년부터 민간인 댓글 조직을 운영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이 붙인 공식 명칭은 사이버 외곽팀으로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관리했습니다. 심리전단의 본래 역할은 인터넷상에서의 북한 공작에 대응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심리전단 직원들은 정치, 특히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댓글을 달거나 소셜미디어에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민간인들까지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동원했던 것이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사이버 외곽팀은 주요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트위터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업무를 나눠 활동했습니다. 정부나 정치와 관련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등의 여론 조작성 글을 유포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팀이 구성된 이후 인원은 점차 늘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30개 팀, 인원 3,500명까지 확대 운영됐습니다. 한 달 인건비는 많게는 2억 5천만 원가량이 들었습니다.
외곽팀이 활동한 4년을 계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모두 국정원의 비밀 예산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국정원이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원세훈 전 원장은 이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부대 규모가 2012년에 최대치로 늘어서 3,500명이나 됐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 개입 의혹은 더욱 명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지혜 기자입니다. 2012년엔 총선과 대선이 모두 치러졌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당국 직원들을 동원해 댓글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 개입은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2심은 선거 개입도 인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압박이 검찰 수사 당시에 청와대와 법무부로부터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영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관련 혐의들이 인정이 된다. 복원했었는데 위반 적용은 곤란하다. 예. 또 구속도 곤란하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어떤 말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2011년 말에 작성된 국정원 문건에서는 5개월 뒤 총선에서 우파가 여론 주도권을 잡기 위해 페이스북 장악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원 전 원장의 녹취록에선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총선과 대선을 앞둔 2011년 11월 18일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은 총선 예비 후보의 교통정리를 주문하는가 하면 온오프라인 여론전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수천 명 규모의 민간인 댓글 부대가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예,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 댓글 부대 운영 실태를 확인하면서 이 내용은 곧바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정원과 청와대까지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댓글 부대 운영은 국정원 내 여러 개의 부서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북 정보를 담당한 3차장 산하입니다.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대북 심리전단이 3차장 산하였기 때문입니다. 댓글 부대의 활동 목적이 정치 개입이었기 때문에 국내 정보를 담당한 2차장 산하와도 긴밀히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기획조정실입니다. 예산을 담당한 곳인데 국정원 예산 수십억 원이 댓글 부대 운영에 투입됐기 때문에 검찰 조사 대상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SNS 장악 문건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반대로 청와대가 국정원의 지시를 내린 건 없는지 모두 검찰이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검찰 수사에 적용될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정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국정원법 구조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에 국정원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2014년 이전 벌어진 사건의 경우엔 기존 공소시효를 따릅니다. 이 경우 사실상 남은 공소시효 기간은 5개월뿐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서는 댓글 부대가 완전히 사라진 걸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통한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넘쳐났던 가짜뉴스 생산에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이명박 정부 당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만든 국정원 댓글 부대, 이른바 알파팀의 일부 조직원이 계속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겁니다.
태블릿 PC 조작설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최초 작성 유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은 페이스북에도 JTBC 보도국 기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을 근거로 한 비방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 말부터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비난하는 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등 댓글 부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우선 2012년까지의 댓글 부대 운용 사실만을 조사했는데 앞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 댓글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수십억 원을 들여서 수천 명 규모의 민간인 댓글 조직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 특히 선거 개입 부분은 이제 2라운드를 맞게 됐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민간인 3,500명, 이게 사실 굉장한 규모인데 예. 당초에 이게 그 의구심을 가졌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의 존재는요. 지금까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예. 국정원 댓글 재판에서 심리전단 직원이 민간인 한 명에게 월 300만 원가량을 주고요. 인터넷에 글을 쓰게 한 사실이 확인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심리전단 직원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던 건데요. 그리고 또 2008년과 2009년에 민간인 조직 알파팀이 국정원에 자금을 받아서 인터넷 활동을 했는데 이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 전 원장 취임 후에 공식적으로 사이버 외곽팀이 민간인 댓글 조직, 그것도 수천 명의 댓글 부대가 활동한 정황이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이 됐습니까, 그런데? 일단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리전단 활동자와 관련된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보고서 형식의 문건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활동 인원과 실제 업무, 또 지급한 금액 등이 문건에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오늘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라고 하는데 매달 그 보고서 문건들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매달까지는 문건이 확인이 안 됐고요. 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 조사들을 통해서 보강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보고서 형태의 문건이 있다는 건요. 그만큼 공식적으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거고요. 또 보고서가 있다는 건 당연히 국정원 윗선에게 보고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 30개 팀 3,500명. 가장 팀도 많았고 인력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거 개입에 대한 의혹이 그만큼 짙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었는데요. 이때 많게는 30개 팀 3,500명까지 동원이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원이 선거에 대비를 해서 이 조직을 늘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선거 목적의 조직 확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그 전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던데. 일단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추이도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2009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인원이 줄지 않고 2012년까지 점차 계속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 모집을 계속 해왔었고 선거가 있던 2012년에 정점에 이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실 2009년이라면 2007년 말에 대선이 있었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로부터 불과 1년 뒤부터 이런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니까 이 사실 그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역시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짚고 가야 될 것이 외곽팀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억 5천만 원이 들어간 경우가 있다고 이제 했는데 4년 동안 산술적으로만 따져봐도 수십억 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계속 늘었다면요. 금액도 계속 늘은 건데요. 특정 달에는 2억 5천만 원이 들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를 볼 때는 뭐 4년이기 때문에 수십억 원이 투입됐을 것으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데 모두 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비밀 예산이라고 불러왔죠. 특수활동비에서 사용이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활동에 국민 세금 수십억 원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면 이제 TF팀에서 검찰 수사로 넘기겠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
역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 좀 집중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댓글 재판에서는 정치 개입 자체가 수사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요, 이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 그리고 불법 여부가 아마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법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이 돈 역시 불법에 사용된 거고요.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 자금의 성격 그리고 전체 규모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2부에서 속보와 함께 좀 더 정리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또 JTBC는 2012년 검찰이 국정원 등의 선거 개입 정황이 담긴 715개 문건을 확보하고도 13개의 사본만 남긴 채 원본을 청와대 통째로 그대로 반납했다는 단독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사본만 남았던 13개 문건 중 8건이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국정원 문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핵심 문건인 SNS 장악 보고서는 문제 심리 전단이 작성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신희원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디도스 특검이 검찰에 제출한 총 715개 문건 중 4번으로 남아있는 13개 문건의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8건의 문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작성된 국정원 문건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핵심 문건인 SNS 장악 보고서를 국정원 심리전단이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적폐청산 TF는 사본 없이 제출된 나머지 문건 수백여 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내부에서조차 아직까지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건의 숫자만 알 수 있을 뿐 그 내용은 물론 목록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검찰이 2014년 5월 청와대에 문건을 보고하면서 사본 없이 원본째, 통째로 반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압수물을 흔적도 남기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선거 개입 재판의 후속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첫날인 오늘 이상열기에 휩싸였던 부동산 시장은 마치 찬물을 부은 듯 잠잠해졌습니다.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 선언에 일단 눈치 보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오늘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차 의지를 다졌습니다. 초강력 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도 참여정부 시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유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유보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대출 규제가 시행된 첫날 은행 창구의 분위기를 이주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입니다. 휴가철과 맞물려 평소보다 창구는 한산한 모습이지만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전화 상담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부 대책이 발표된 어제는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상구 등과 재건축 아파트 단지 지점들이 늦게까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어제 자정까지 승인을 받아야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발표 첫날 정부가 대출 규제 시점과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시중은행에 전달하지 않아 빗발치는 고객 문의에 직원들이 진땀을 뺐습니다. 본인들의 대출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맞는지 평소보다 많은 문의가 늦게까지 있었고요. 오늘도 지금 오전, 오후 지금 합쳐 계속 유선상으로 많은 문의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권은 규제 강화가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이달 중순까지 대출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이후 실제 대출 대상자와 금액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후반기 8만 6천 명이 영향권에 든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금액은 1인당 평균 1억 6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30%가량 줄어 모두 4조 3천억 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부동산 시장도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지역은 물론이고 투기 지역으로 새롭게 묶인 강북 일부 지역도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서울 아현동의 한 부동산 밀집 지역입니다. 정부가 서울 강남 4개구와 함께 마포구, 용산구 등 강북 7개구까지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일부에선 급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여러 채를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는 이걸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분도 계십니다. 금매가 실제로 좀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일부 부동산 업소에는 전월세 등을 찾는 실수요자들의 문의도 있었습니다. 전세 월세 수요가 전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차라리 전세 월세에 이렇게 실제 집을 얻으려는 사람이 좀 늘면 좋겠다. 뭐 집을 살려는 것보다 전세 월세가 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있지 않겠느냐. 반면 강남의 경우 대부분 거래가 끊겼고 휴가철을 맞아 일부 업소들은 아예 문을 닫는 등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망없어요. 오늘은 전혀 아무 이번 부동산 대책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포함되면서 일부 재건축 지역에선 반발도 거셉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재건축 지역이라 2년 내에 이주한다고 보는 거로 보니까 전세도 안 좋아요. 6.19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보이던 집값이 진정세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예, 이처럼 파리 부동산 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됐지만 워낙 여러 가지 규제가 담겨 있다가 보니까 세부적인 적용 방침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도 대출 관련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침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한때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출과 세금 등의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태경 기자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8월 3일 내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생합니다. 김 장관이 얘기한 대책의 핵심은 오늘부터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에 적용하는 대출한도 축소 규제입니다. 신규 대출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모두 40%로 줄였는데요. 적용 시기는 주택 가격에 따라 2주가량의 시차가 있습니다.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오늘부터 LTV DTI 규제를 받아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반면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규정을 고치는데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부터 LTV DTI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6억 원 이하 아파트라도 대출 만기가 10년 이하라면 오늘부터 대출 한도 LTV DTI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엔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따른 규제도 다릅니다. 6억 원 초과 아파트라도 어제까지 은행 등 금융회사 지점에서 공식 대출 절차에 들어간 대출 신청자는 기존 대출 한도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기 위해 오늘 대출 신청을 했다면 새로운 대출 규제인 LTV DTI 40%를 적용받습니다. 신규 대출이 아닌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는데요. 투기 지역의 경우 세대당 한 건만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세대에 2건의 대출이 있다면 만기가 돌아왔을 때 한 건은 상환해야 합니다.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만 만기 연장이 가능한데 8.2 부동산 정책 규제 이전 대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할 때 대출금을 늘릴 경우 기존 대출금에 증액분을 더한 전체 금액에 대해 새로운 대출한도 LTV DTI 40%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출 2건이 허용될 때가 있는데요. 현재 대출이 있는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집으로 이사가면서 대출을 받는 대출 갈아타기입니다. 일시적으로 대출 2건을 가진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엔 새 집의 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존 주택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조건 하에 신규 대출을 허용합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양도세가 강화되기 전에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양도세 중과 시행 후 집값이 더 하락할 거라고 보는 다주택자는 미리 집을 파는 게 낫습니다. 실제 대책 발표 당일인 어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시세보다 2억 원 낮은 급매물이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한 것과 달리 무주택자에겐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혔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청약 조건을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꿨기 때문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은 모두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수에 비례해 점수를 매기는 가점제에 따라 분양합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 수가 많을수록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예,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야당들은 이번 대책이 노무현 정부 때 대책들과 판박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고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 수립에 참여한 경험을 언급한 뒤 명백한 실패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곧 당시 혹독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정책을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리 대책이 노무현 정부 때 판박이라 실패할 것이란 비판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최소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킬 시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수석은 최근 부동산 급등의 원인을 박근혜 정부가 제공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내걸었던 초이노믹스 때문에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적 부추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권은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중적 사고를 벌이지 못한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한국당은 파리 대책 법제화에도 부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양도세 인상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조치는 실행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가능한 수단은 모두 동원했다라는 것이 파리 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입장이죠. 하지만 일부에선 보유세 인상이 빠진 대책이 과연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에 대해서 최대한 신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빠진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보유세 강화 등 불로소득 한수라는 확실한 세제 개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의 불씨는 남기게 될 것입니다. 앞서 국민의당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훨씬 더 신중합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데 대한 세금에 손을 대는 건 상당한 서민의 우려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예단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지만 현 시점에선 보유세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실제 여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는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 인상이 추가로 이뤄질지 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내년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피고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이 부회장은 7시간에 걸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루어진 최순실 씨 일가 지원 등이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졌다고 거듭 주장한 겁니다. 이틀 동안의 신문 내용을 보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전략은 명확해 보입니다. 모든 것은 미래전략실이 주도했다 하는 것이죠. 먼저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도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2월 있었던 세 번째 독대 이후까지도 정유라 씨의 존재는 물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삼성전자 부회장이기 때문에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진 일들에 대해 알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나아가 이미 자신이 후계자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룹 내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사를 표현할 만큼 지식도 전문성도 없었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의 결정을 믿고 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삼성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면서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한 것까지 모두 그룹 임원들이 알아서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재차 부인한 겁니다. 재판 시작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 주목받았던 이 부회장의 진술은 결국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집약됐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오늘 이재용 부회장 신문이 끝난 뒤에 특검과 변호인의 쟁점 공방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경제인들이 대통령에게 현안을 말하는 게 부정한 청탁이냐 이렇게 주장했지만 특검은 정상적 요청이라면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반박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끝난 직후 특검과 변호인 측은 쟁점 공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동원해 막바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진행된 증언 등을 토대로 먼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는지, 또 이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 정탁을 했는지, 그 대가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과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을 했는지에 대해 다퉜습니다. 특검 측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쓰러진 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경영 능력 강화와 주주의 신뢰였고 이는 청와대 도움과 상관없이 스스로 할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승계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특검이 만든 프레임일 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서 특검 측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세 차례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동안 변호인 측은 독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이 처한 현안과 숙제 등을 얘기한 것이 모두 부정한 청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경제인들이 대통령에게 현안을 이야기하는 게 모두 부정한 청탁이냐고 물었습니다. 특검은 정상적인 요청이라면 공개적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법원은 내일까지 공방 절차를 이어간 뒤 오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에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 구형을 하게 되죠.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의 공방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저희 JTBC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법원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우선 이 부회장 신문이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오늘 오전까지도 진행이 됐죠. 새로 나온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재판부와 특검 그리고 변호인단은 어제부터 휴정 시간을 빼고 7시간가량을 오로지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의 이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와 관련한 대가성 등 특검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진술을 거듭 내놨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는데요. 먼저 2015년 7월 25일 이른바 2차 독대 때 자신은 승계 작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팩트로 드러났는데 그럼 어떤 이유에서 지원을 했다는 겁니까? 네, 바로 이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이 부회장은 어제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설명하며 강조를 했는데요. 질책을 받은 뒤 짜증이 나서 박상진 전 사장에게 승마협회 지원을 잘 하라 이렇게 체근한 뒤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후로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이 박 전 대통령 질책이 최순실 그리고 정유라 씨와 연관돼 있는지 몰랐다 이 부분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2월 15일 3차 독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 씨 지원에 대해 감사 표시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특히 이 부회장은 독대 자리에 강압적인 분위기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어제에 이어서 저희 JTBC와 관련한 언급이 또 등장을 했다고요. 네, 특히 지난해 2월 3차 독대에 대해서는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고맙다고 하거나 자신이 박 전 대통령에게 뭔가를 부탁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JTBC를 언급하면서 매우 화를 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린 내용인데 홍석현 회장이 외삼촌 아니냐, 왜 정부를 비판하느냐 이런 질문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승마협회 얘기는 누군가가 써주거나 얘기해준 걸 전달하는 느낌이었다면 JTBC 얘기는 마음속에서 생각한 게 그대로 터져나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은 앞서 2차 독대 때 승마협회 업무와 관련해서 질책을 받고 짜증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JTBC 얘기가 나온 3차 독대 자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 부회장은 일단 그 자리에서 중앙일보는 삼성에서 분리된 지 오래됐다. 또 홍석현 회장이 손윗분이라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더 짜증을 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게 이 부회장의 진술인데요. 특히 JTBC와 관련해서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잘못 정치적 오해를 받으면 보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자, 역시 이 부회장이 피해자였다고 주장하는 발언으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의 압박을 견딜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주장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요, 이 최순실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삼성 전직 임원들의 피고인 신문 녹취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신문 내용 중에서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많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회장이 최 씨 그리고 딸 정유라 씨를 몰랐고 승마 지원 사실도 몰랐다는 진술 등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예.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삼성 관련 소식인데 오늘 참여연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서 금융거래법 위반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회장의 서울 한남동에 있는 자택과 삼성서울병원 등의 공사 대금이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로 지불한 의혹이 있다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ICBM 2차 발사 이후에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을 겨냥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어제 대화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백악관 안보 수장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밤에 편히 잘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고 부통령은 북한과 직접 대화는 없다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 투트랙 전략으로 보이는데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ICBM급 화성 14형 1차 발사 사흘 전 필요하다면 군사작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대북 강경책을 주도한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번엔 김정은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밤에 편하게 잠을 자선 안 된다고 위협성 발언을 한 겁니다. No, I think he should not be because he has the whole world against him, right? He's isolated.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펜스 부통령이 미국의 전략에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대화론을 일축한 겁니다. 미국은 미니트맨 3 ICBM을 발사해 6,700km 밖 태평양 산호초를 명중시키는 무력 시위도 벌였습니다. 북한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9월 이전 모두 떠나야 하는 여행 금지 조치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원유 수입을 봉쇄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에 서명한 날 강경책을 잇따라 내놓은 겁니다.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법을 시행하면서 독자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와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북한도 미국을 향해서 말 대 말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백기를 들고 대북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선물 보따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이어가겠다 이런 위협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자 논평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백기를 들고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CBM급 미사일 발사로 미국 본토가 타겟이 됐기 때문에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또 미국의 추가 제재 움직임에 맞서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예상치 않은 선물 보따리를 받을 것이라고도 위협했습니다. 지난달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화성 14형 미사일을 1차 시험 발사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선물 보따리에 비유했는데 여러 형태의 추가 도발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도발 가능성은 작지 않습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곧 시작하는 데다 북한의 정권 수립일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목함 지뢰 사건, 그리고 SLBM 시험 발사와 5차 핵실험 등이 8, 9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이달 말에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반성하겠다고 한 지 22일 만에 정치 일선 복귀를 선언한 겁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당의 생존을 위해 출마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당 대표가 돼 당을 혁신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성과를 내겠다는 게 안 전 대표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의 당권 도전 선언은 대선 패배 석 달 만, 제보 조작 사건으로 사과회견을 한 지는 22일 만입니다. 이 때문에 출마를 만료해온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먼저 의원 12명이 나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 새 지도부가 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출마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 전 대표가 출마를 강행할 경우 탈당할 것이라는 예의까지 나오자 지도부가 자제를 촉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는 27일 치러지는 국민의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은 1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 출마를 확정지으려는 지지자들과 막아서려는 의원들 사이의 신경전은 최소 11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 관련 속보입니다. 군 인권센터가 추가 폭로를 했는데 박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자신의 부인이 장군급이라며 화를 냈다는 내용입니다. 한 공관병은 자살을 기도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군 인권센터의 폭로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센터 측에 따르면 박찬주 사령관이 육군 참모차장일 때 공관병 한 명이 참지 못하고 관사를 나가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박 사령관은 전속 부관 등을 모두 호출한 뒤 내 부인이면 여단장급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호통을 쳤고 돌아온 공관병은 일주일간 최전방으로 보내버렸다는 게 센터 측의 주장입니다. 또 인권센터는 또 다른 공관병은 갑질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부관이 현장을 목격해 극단적 사고는 피했다는 증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런 추가 폭로에도 박 사령관 측은 모든 의혹을 현재 진행 중인 국방부 감사를 통해 밝히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박 사령관 측은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웠다는 어제 센터 측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측도 이에 대해선 24시간 전자팔찌를 착용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 재반박한 상황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신고리 오륙호기 공사의 최종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시민 500명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참여단은 2달 동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며 찬반을 정하고 이걸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지지만 이 의견을 존중하기로 한 만큼 최종 결론이 될 전망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신고리 오륙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중 원전공사 재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시민에게 묻습니다. 일종의 여론조사 방식인데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진행됩니다. 전화 응답자 가운데 찬반 여부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시민 참여단 5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 시민 참여단은 2달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고 2차례 찬반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단순 찬반 의견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토론으로 의견이 바뀔 수도 있는 공론조사 방식입니다. 마지막 찬반 결과와 함께 쟁점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한다는 것이 공론화위의 계획입니다. 최종 결정권은 정부에 넘긴다는 것인데 정부는 어떤 결론이든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론조사 결과가 최종 결론이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찬반이 49대 51처럼 근소하게 갈릴 때인데 이 경우 처리 방식은 좀 더 논의해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을 공론조사에 포함하는 방안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액화 질소가 들어있는 과자, 이른바 용가리 과자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과자를 먹은 어린이가 위에 구멍이 뚫려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과자를 씹고 있는 입에서 연기가 납니다. 용가리 과자라고 불리는 에콰질소 첨가 과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등장할 정도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1일 12살 어린이가 충남 천안의 한 워터파크에서 이 용가리 과자를 먹고 쓰러졌습니다. 속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갖고 그 비명을 지르면서 그냥 바로 쓰러졌거든요. 10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인근 대학병원에 실려가 검사를 했더니 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긴급 수술을 받고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현행법상 질소 과자는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판매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가스 상태가 아닌 에콰질소는 인체에 직접 닿으면 화상 등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도 마지막 과자를 털어먹다가 액화대 밑에 가라앉아 있던 에콰질소를 마시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의 과자를 판매한 업체는 신고 없이 무허가 영업을 하던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질소 과자 외에도 질소 아이스크림, 질소 커피 등 질소가 첨가된 식품이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외에서 일을 하던 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공사 현장에서는 어제 오후 4시쯤 러시아인 인부 A씨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쯤 경기도 가평군의 포도밭에서는 일하던 84살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경북 영주의 영주댐이 6월 담수를 시작하자마자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더니 아예 썩은 물이 됐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며 낙동강 수질 개선용으로 만든 댐이 녹조 배양소를 넘어 오수 방류장이 돼버렸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마치 물에 간장을 풀어놓은 듯합니다. 보름 전부터 심각한 녹조 현상이 나타났던 영주댐 물이 이틀 전부터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댐에서 쏟아져 나온 물은 내성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검은 물길은 6km 떨어진 무선마을까지 이어지는데 주변에선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원래 내성천은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고 금빛 모래가 있는 곳으로 유명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썩은 물이 흐르고 검은 뻘이 가득한 하천이 돼버렸습니다. 영주댐 인근엔 가축 사육시설과 인구가 많아 이전에도 오수가 흘러들었지만 댐 건설로 물을 가두자 상태가 심각해진 겁니다. 여기에 댐 공사 과정에서 필터 역할을 해줄 내성천 모래가 사라지면서 자연 정화 기능도 상실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28일 영주댐의 남조류 개체수는 경계 단계의 5배가 넘는 1ml당 5만 6천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만든 영주댐이 낙동강 녹조의 배양소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영주댐을 없애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우선 영주댐 물을 정화한 후 방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오늘도 무더웠습니다.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요? 반세기 전에 여름을 나던 모습이 공개됐는데 지금과 비슷한 듯 또 달라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은 수많은 피서객들이 강과 바다를 찾아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어버립니다. 반세기 전에도 무더위에는 물놀이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고도 빈번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20살이 못된 청소년들로서 헤엄을 잘못 치거나 수영 금지구역까지 깊이 들어갔다가 아깝게 목숨을 빼앗긴 것입니다. 구조활동에 나선 남성 경찰의 원피스형 수영복이 눈길을 끕니다. 풍기문란을 막겠다며 여학생 전용 수영 교실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르치고 풍기 문제들을 고려해서 서울시 교육연회가 마련한 이 여학생 전용 수영교실은 거리에서는 얼음을 갈아 파는 빙수나 음료가 인기 만점이었지만 뒤탈이 걱정입니다. 길가에서 마구 파는 빙수를 먹으면 이질에 걸리기 쉬우며 1970년 시작된 공무원의 여름철 복장 간소화는 10년 뒤 소비 절약 운동으로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공무원의 간소한 여름 복장 착용 운동은
국영기업체나 일반 회사에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보는 1950에서 90년대 여름나기는 내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 인간답게 죽음을 맞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말기 암 환자들만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질환들로도 확대됩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82살 이모 씨는 오늘도 젊은 시절 애창곡을 듣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는 되게 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 우리 음악을 하니까. 대장암으로 입원했던 이 씨는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신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꾸려진 호스피스 팀이 이 씨를 찾아옵니다. 내가 너희들 도시락 싸줄 때 햄을 못 먹어봤는데 이번엔 내가 좀 햄 좀 먹고 싶다. 뭐 이렇게 또 소소한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서. 앞으로는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의 말기 환자들도 이런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이즈, 만성강경화,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3가지 질환이 해당됩니다. 생존 기간이 길고 치료를 병행해야 해서 가정형이나 자문형 호스피스가 제공됩니다. 다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돌봄의 부담이 아주 많은 질환들 같은 경우인데요. 대표적인 게 ALS라고 불리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치매 환자들 수발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의료진을 상대로 한 조사에선 호스피스가 필요한 질환으로 이번에 추가된 질환 대신 루게릭병과 치매 등이 꼽혔습니다. 복지부는 비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을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제도와 수가 체계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부모의 유전병은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공동 연구팀이 인간 배아에서 나쁜 유전자만 골라 잘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전병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생명 윤리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희귀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한 남성의 정자를 여성의 난자에 수정해 만든 배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공동 연구팀이 유전자 가위 기술로 심장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배아에서 정확히 잘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전자 가위는 세포 속에 인공 단백질 등을 넣어 원하는 DNA를 잘라내는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심장병 원인 유전자를 잘라낸 세포가 스스로 정상 유전자로 복구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교정된 배아는 자궁착상 직전 단계까지 이상 없이 자랐습니다. 유전병을 가진 사람도 유전자를 고쳐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만여 종의 다양한 유전 질환이 있고 그래서 환자만 수십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유전 질환에도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인 유전자 가위는 한국팀이 만들었지만 실제 교정은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에선 인간 배아 유전자 교정이 윤리적 이유로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맞춤형 아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잘라낸 유전자 때문에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네, 편견 없는 미국 사회를 대표하는 인종의 용광로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를 못하면 이민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단체들은 반발했고 한인 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 장벽 건설은 불법 이민자를 막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공약입니다. 지난달 예산안이 통과돼 오는 10월부터 건설이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 이민자도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연 100만 명에 이르는 영주권 발급자를 10년 내 50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심사 때 영어를 못하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영주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강경 조치입니다. This competitive application process will favor applicants who can speak English, financially support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and demonstrate skills that will contribute to our economy. 미국 노동자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란 게 백악관 설명입니다. 당장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미 인권단체 안네 프랑크 센터는 인종 순수성 테스트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인 사회도 술렁였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이 영어가 부족한 커뮤니티입니다. 영주권 취득하려는 한인들과 가족 이민이 주류 있는 한인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게 큰 영향을.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에 연쇄 이민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어제 열린 K리그 6경기에서 무려 19골이 터졌습니다. 경기당 3골이 넘은 건데 이런 다득점이 올여름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수비수의 지친 발이 눈에 띄게 무거워질 무렵 그 틈을 파고드는 공격수. 기어코 골을 만들어냅니다. 올 여름 K리그는 골 풍년입니다. 7월 한 달간 터진 골은 경기당 평균 3골. 지난 3달 평균 골수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득점이 늘어난 건 오락가락하는 날씨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부쩍 높아진 온도와 습도 속에서 체력 소모가 커진 수비수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공격수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볼 키핑할 때나 패스나 이런 거 할 때 기존에 했던 대로 하면 실수가 많죠. 여기에 올해부터 경기장에 충분히 물을 뿌리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잔디가 늘 물을 머금고 있어 공의 속도가 빨라진 이유도 있습니다. 무더위속 골뿐 아니라 레드카드 베스도 늘고 있습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퇴장은 총 25번, 이 중 절반 이상이 7월에 나왔습니다. 조금만 뛰어도 숨가쁜 날씨 탓에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 무리한 동작이 퇴장으로 이어진 겁니다. 어느덧 시즌 중반을 넘긴 프로축구, 날씨 적응력이 승리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어르신들을 즐겁고 기쁘게 만든다는 락키거리 들어보셨는지요? 서울시가 노년층을 위해 마련한 이른바 어르신 특화거리입니다. 그런데 홍보나 관리가 부실해서 정작 어르신들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1964년 발매된 동백아가씨 음반입니다. 표지 색깔은 다랬지만 레코드판은 그대로입니다. 60, 70년대 음악이 흐르는 이 카페는 테이블마다 지팡이 거리를 설치했습니다. 바로 옆 이발관에서는 싼 값에 머리를 손질하고 누구나 화장실과 돋보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을 위해 특화된 가게들이 몰린 이 골목은 서울시가 지난해 연말 조성한 락키거리입니다. 하지만 가게 안과 달리 바깥에서는 이곳만의 특징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을 즐겁고 기쁘게 만든다는 취지로 예산 2억 6천만 원을 투입했는데요. 표지는 이렇게 양쪽 골목 끝에 한 개만 달려 있고요. 옆으로는 소규모 무대라고 마련을 했는데 사실상 벽면에 간판 하나만 달고 위에는 전관 없는 조명만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공연장으로 사용이 안 돼서 앞으로는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통과 담배만 떨어져 있습니다. 어르신 친화거리지만 정작 어르신들도 실체를 모릅니다. 락키걸은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애인 도와주고 막 그러는 거. 그런 건 잘 몰랐어요. 허리우드는 잘 아는데. 지자체의 협조에 거리 개선에 동참한 상인들은 부족한 홍보가 아쉽기만 합니다. 없어요. 아직까지는 별로예요. 방송을 보고서 아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그냥 개인적으로는 몰라가지고 못 와요. 락키거리로 지정된 지 1년도 안 됐지만 관리가 부실한 흔적도 곳곳에 나타납니다. 지자체에서 설치한 전시물 보관함에는 먼지가 쌓였고 심장 제세동기는 수시로 주차하는 차들로 인해 보이지 않습니다. 생수를 제공한다고 표시된 이른바 상냥한 가게 중 일부는 시로부터 안내나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할 때 준다고 하지 안 주더라고. 우리만 안 준 거 아니고 다 안 준 거지. 락키거리를 둘러싼 낙원상가나 탑골공원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는 물론이고 밤이 가까워질수록 노숙인들의 고성방가도 심해집니다. 곧 있으면 해가 완전히 질 시간입니다. 락키거리를 오가는 사람들도 다소 줄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 보면 주변에서는 이미 술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다 돌면서 지금도 그러지. 이제 노숙 그만두고 일을 다녀라. 오늘도 지금 7시에 교대해서 3번째야.
서울시는 담당 구청 및 경찰과 협조해 노숙인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본 거죠. 서울시는 지난해 이곳을 어르신이 주인이 되는 거리라고 소개했습니다. 모두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곳으로 거듭나려면 지금보다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당신을 위해 완벽히 새로워진 E-클래스. 당신에게 필요한 걸 알고 알아서 움직이고 당신보다 먼저 위험에 반응하는 완벽히 지능적인 새로운 E-클래스는 한마디로 Awesome.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공영방송인 PBS는 동네 북이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썼던 글에서 인용했습니다.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PBS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으며 특히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는 그들은 재정적 압박을 통해서 PBS를 길들이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미국의 PBS뿐만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대표격인 영국의 BBC도 마찬가지여서 그 구성원들은 늘 편향적이란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는 아예 상업방송화시키려는 시도까지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당시 글의 제목은 그래서 공영방송의 사나운 운명이었고 바로 작년 이맘때 이 앵커 브리핑에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 원래 글을 쓸 때는 저는 공영방송에 몸담고 있었지만 작년에 그 글을 다시 꺼내 들어서 인용할 때는 민영방송으로 옮겨온 뒤였고 가만 보니 방송 환경이 크게 바뀐 것 같지도 않아서 재차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목을 본격적으로 수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민영방송의 사나운 운명 이렇게 말입니다. 어제 오늘 저희들은 본의 아니게 법정에서 계속 거론됐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신문 속에서죠. 작년 2월 두 사람의 독대, 그러니까 지금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그 자리에 주된 내용이 저희 JTBC에 대한 비난과 대응이었다고 하니 그것을 이제 처음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대략 어떤 내용이 오간 것인지는 진작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들을수록 민망한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나온 얘기는 그 강도가 더해져서 이것이 일국의 대통령과 재벌 총수 사이에 오간 이야기가 맞나 싶기도 합니다. 이적단체, 특정 그룹의 계열사, 물론 아닙니다. 대통령의 경고, 불이익을 넘어선 보복, 상기된 얼굴, 민망한 단어들로 채워진 그 자리. 물론 그 뒷얘기가 지금에서야 재판장에서 나오는 것은 얘기를 풀어놓는 쪽에 목적도 있어 보이긴 하나 광장과 촛불 이전의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어두운 유산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오늘. 국민이 레민 같다고 했던 그 인사는 또 한 번 저희를 향해서 말로 삿대질을 했다 하니 동네 북인 신세는 PBS뿐만이 아니라 저희 JTBC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민영방송도 사나운 운명을 타고난 것이라 말씀드려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8시에 뉴스를 시작할 때 톱뉴스로 단독으로 전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나랏돈 수십억 원을 써가면서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죠. 특히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었던 지난 2012년에는 민간인 댓글 부대 인원이 무려 3,50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가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이명박 정부의 핵심까지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다시 말해서 이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리포트를 보시고 서복현 기자와 함께 일부에서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조직을 운영한 건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부터입니다. 사이버 외곽팀이란 공식 명칭으로 활동했고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관리했습니다. 북한 공작에 대응해야 할 심리전단이 국가 예산을 들여 민간인을 동원해 선거에 관련된 인터넷 댓글을 달거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올린 겁니다. 사이버 외곽팀은 인원이 점차 늘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엔 30개 팀, 인원 3,500명까지 확대 운영됐습니다. 한 달 인건비는 많게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모두 나랏돈입니다. 외곽팀이 활동한 4년을 감안하면 여기에 들어간 특수활동비 예산은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같은 불법 활동엔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은 물론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인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도 관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SNS 장악 문건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도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청와대의 개입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검찰의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이 사건을 취재한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국정원의 댓글 부대 의혹은 뭐 많았습니다. 예. 사실 그 의혹이 그냥 의혹 수준이 아니었고 예. 손에 잡힐 듯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실체가 확인이 된 그런 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에요. 각종 정치 댓글이 달리면 뭐 국정원 아르바이트냐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었는데요. 예. 실제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던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게요. 자, 2012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총선하고 대선이 연이어 있었던 그런 해인데 예. 많게는 3,500명까지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 이후로 인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해체된 겁니까? 일단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요. 이 사이버 외곽팀 그러니까 민간인 댓글 부대를 찾아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내부 문건이었는데요. 예. 현재 2012년 문건까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조사를 한다면 2013년 이후 2013년이면 박근혜 정부가 되겠죠. 예.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외곽팀이 운영됐는지도 앞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의혹이긴 하지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각종 가짜 뉴스가 넘쳐났었는데 여기에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건 사실 얼마 안 된 일이어서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한 뭐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TF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2012년 문건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예. 이 밖에 다른 문건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서버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예. 관련된 정황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뭐 파장이 굉장히 또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민간인이라는 그 외곽팀 인원들은 이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된 겁니까? 네,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예. 아직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공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이 누구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많게는 3,500명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극비리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활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명이라는 인원이 예. 그걸 이제 그 보안을 잘 유지할 수 있었을지도 참 그 의구심이 생기고 예. 이게 근데 아무튼 그렇게 있었다니까 예. 아무튼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예. 활동했던 곳이 크게 세 군데라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예. 이런 그 뭐랄까 체계가 잡혀 있었던 건가요? 일단 200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민간인 댓글 부대가 처음 활동을 시작한 곳은 다음
아고라였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음 아고라는 진보 성향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아고라를 첫 활동 대상으로 꼽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요.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다음을 비롯해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또 트위터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체계적인 운영이 됐다는 얘기죠. 외곽팀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 같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 심리전단의 활동을 보면요. 이 심리전단이 운영한 민간인 댓글 부대의 활동도 추측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심리전단 직원들은 18대 대선을 앞둔 시기에 야당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면요. 뭐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안철수나 문재인이 대통령 할 바에 개나 소나 시키는 것이 낫다. 굉장히 노골적이고 강하죠. 그리고 문재인의 주군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일이다. 북한 정권 나팔수 역할을 하는 문재인이다. 이런 선거 국면에서 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글들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렸는데 민간인 댓글 부대도 만약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면 당연히 정치는 물론 선거 개입 사건과도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3,500명입니다. 심리전단 직원도 있지만 별도의 3,500명이라면 그 글의 수는 수십만 건이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추가로 드러난 것이 SNS 그 장악 보고서. SNS 장악 보고서 이것도 국정원 심리전단이 작성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심리전단 바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와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가 바로 이 심리전단의 활동 때문이었는데요. SNS 장악 보고서 역시 심리전단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보고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2011년에 작성이 됐는데 내용이에요. 좌파에 압도적으로 점령당한 SNS 여론주도권 확보 작업에 매진하고 총선과 대선 시 허위정보 유통 선동에 대한 민심 왜곡 차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치와 선거 개입에 확실한 물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왜 민간인 그 댓글 부대 운영하는데도 한 달에 한 2억 5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그 문건에도 역시 상당한 돈이 들어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정확히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대는 대학 등록금과 청년 실업, 30대는 보육과 전세난, 40대는 물가와 노후 등이 주 관심사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이 분석은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고 받은 결과라고 합니다. 수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심리전단의 이 특수활동비에서 사용이 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민간인 댓글 부대의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 역시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의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던 것이죠. 일단 그렇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민간인 댓글 부대와 관련한 보고 이것도 청와대 보고가 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만일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듯이 SNS 장악 보고서는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정무수석실에 보고가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문건뿐만 아니라 2011년만 봐도 불과 4, 5개월 사이에 수백 건의 국정원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걸 볼 때 이 불법적인 민간인 댓글 부대의 활동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국정원 내부 당시 심리전단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조사는 물론 만약에 보고를 받았다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라면 이제 그것이 어디까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건 뭐 수사가 거의 확실해 보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까지 당연히 가지 않겠냐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저희들이 알기로는 오늘 늦게라도 이 국정원 적폐 청산 TF 쪽에서 저희들이 오늘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공표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 시간까지 아직 안 하고 있죠? 아직까지 이 보도자료 등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오후에 개혁발전위원회에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이 조사 결과가요. 그런데 저녁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내일쯤 나올지 그건 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조금 전에 마무리됐다고 하는군요. 특검이 이 부회장의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조금 전 이재용 부회장 재판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검은 재판 종료 직전에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3차 독대 시간을 당초 공소장에는 오후로 적었는데 오전 10시 반쯤이었다는 객관적 물증이 나와서 이 부분을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재판 일정 자체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만난 시간이 바뀐 정도인데 자, 오늘 재판에서 새롭게 공개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오후 재판 내내 이 큰 틀에서는 같은 공방이 반복됐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의 위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그룹의 승계구도 재편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사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 때문에 뇌물공여죄가 인정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판례도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 부회장 측은 반면에 금품이 건너가는 주요 결정 과정에 이 부회장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고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 자체도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인물들 뒤에 숨어서 일을 진행했던 점들을 보면 이 부회장과 삼성이 이 최 씨 일가 지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때문에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저희 JTBC에 대한 얘기도 오늘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 좀 물어보도록 하고요. 이 부회장의 진술이나 태도가 종전과 좀 눈에 띄게 달라진 점도 있습니까? 네, 우선은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말을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승계구도 재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 계열사 합병 관련해서 관련 지식도 전문성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미래전략실 결정을 믿고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일단은 그 변호인단의 그리고 삼성 쪽의 전략은 공판 전략은 미래 전략실로 다 이제 그 책임을 넘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JTBC 관련 발언 어제도 나왔었고 오늘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앞서 일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부회장은 2016년 2월 이른바 이 3차 독대 자리에서 JTBC와 관련해서 질책을 들었던 점,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유난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반면 이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와 직결돼 있는 승마협회 관련 질책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자분에게 싫은 소리 들은 게 처음이라 과장되게 표현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뇌물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지점을 강조했을 가능성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독대 자리가 마련된 이유도 박 전 대통령이 JTBC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불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해당 면담 이후에 이 독대에서 언급된 내용 중 이 부회장이 관심을 가진 일도 JTBC 관련 일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이 JTBC 관련 진술은요. 초기 공판에서 공개됐던 진술 조서 내용보다 더 구체적이고 톤도 세졌습니다. 이건 피해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근데 그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사실 이제 JTBC 말고도 다른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금융지주회사 그리고 은산분리 같은 이 삼성그룹의 현안과 함께요. 미르 K스포츠재단, 승마와 빙상 등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돈을 건넨 사업들도 모두 적혀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정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따랐을 뿐인데 최순실 씨의 모략에 의해서 뇌물로 변질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개인 돈도 아니고 회사 돈을 쓰면서 실제로 이들 단체나 법인이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예. 자, 월요일에 결심 공판, 그러니까 구형 공판이 벌어지는데 내일 혹시 재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월요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내일 결심 공판 전 마지막 기일이 잡혀 있는데요. 오늘과 마찬가지로 특검 측 그리고 이 부회장 측의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석 기자였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빈곤층의 숫자입니다. 2014년 336만 명에서 2015년에는 309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빈곤층이 줄고 빈부격차가 좁혀졌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복지 재정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통계가 말하고 있는 사실이 뭔지, 또 빈곤층이 줄어든 것이 사실인지 팩트체크를 해보죠. 오대영 기자, 우선 빈곤층의 기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소득을 기준으로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득의 50% 미만을 벌어들이면 빈곤층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중위소득이면 50만 원 미만인 사람들은 빈곤층인 겁니다. 복지부의 발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27만 명이 줄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빈곤층이 감소했다, 빈부격차가 줄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7만 명이면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잖아요. 네. 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복지부는 정부의 복지 혜택이 늘어서 그만큼의 빈곤층이 줄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복지 덕분이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빈곤층이 그러면 줄어든 게 사실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저 수치 자체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만으로 사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복지부 자료는 2014년과 15년, 그러니까 2년을 비교한 것이고요. 3년마다 실태조사를 벌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최신 데이터가 이것뿐입니다. 반면에 통계청에서 매년 별도의 동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의 수치를 확인하면 도리어 빈곤층이 늘었습니다. 2014년에 14.4%에서 줄었다가 2016년에 14.7%로 오른 겁니다. 빈곤층 감소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빈곤율이 많이 늘었고 저소득층의 소득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의 통계만 해가지고 확대 해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군요. 특히 이걸 11년으로 쭉 늘려서 보면 오히려 빈곤층 감소라는 건 설득력이 더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2006년에 14.3%였습니다. 오르고 내리다가 결국 14.7%까지 갔죠. 오히려 그리고 빈곤율이 더 늘었다는 지표도 있습니다. 바로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인데 2006년에 16.6%에서 2016년에 19.5%까지 올랐습니다. 저 시장 소득은 단순히 말하면 가구가 벌어들인 그 소득입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지원한 그 복지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는 복지가 반영돼 있는 것이고 복지가 반영되지 않은 통계에서 이처럼 빈곤율이 증가했다는 뜻은 복지가 그나마 빈곤을 상승을 억제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빈곤층 감소와 함께 빈부격차가 감소했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건 역시 사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통계청은 소득에 따라서 적으면 1분위에서 많으면 5분위까지 가구를 나누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해서 5.6%가 줄어서 144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반면에 5분위에서는 2.1%가 늘었습니다. 838만 원 정도였습니다. 최하위는 줄고 최상위는 늘어서 2016년 빈부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10년간의 추이를 봐도 개선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2006년에 빈부격차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휴가 잘 갔다 왔습니까? 예. 첫 번째 키워드 할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잡스에서 안중근까지입니다. 예. 네, 오늘 안철수 전 대표가 다음 달에 있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때 각오를 다지면서 안중근 의사를 거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 안철수 당을 살리고. 안 전 대표는 본인을 유명인에 빗댄 것이 많았는데 오늘은 안중근 의사를 거론했습니다. 유명인 잡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을 당시에 탈당하면서 본인을 쫓겨난 창업주에 비유하면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비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한때 애플에서 쫓겨난 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애플과 안랩, IT 경영인으로서도 둘이 같다는 코드도 은연중에 깔려 있었습니다.
지난해 총선 전에는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와 비교를 했는데요. 예. 새 정치에 대한 돌풍이라고 비교를 했지만 당시 노회찬 의원은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진보 노선인데 안 의원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면서 샌더스가 들으면 놀랄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지난 대선 전에서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비교를 했습니다. 중도 신당이라고 비교를 했는데 물론 대선 결과는 달랐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했군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안중근 의사를 거론한 것은 닮았다라기보다는 닮겠다는 의지 표현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사실 안중근 의사와 닮은 것은 같은 거는 순흥 안 씨로 성이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순흥 안 씨를 많이 강조하기도 했고요. 예. 지난 3일절에는 안중근 기념관을 참배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각오를 다지는 차원에서 안중근 의사를 거론했지만 사실 오늘 출마 의사를 밝힐 때 오전까지도 좀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 원래는 오전 11시에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어젯밤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만류 목소리가 좀 많자 오전에 한 번 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취소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출마를 일단 보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기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류 분위기가 좀 커지자 3시에 다시 기자회견을 잡고 출마 각오를 밝혔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코리아 패싱 집착입니다. 이게 뭐 코리아 패싱이란 말은 브로큰 잉글리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콩글리시라고 지난번에 예. 정세현 전 장관이 와서 얘기해주고 갔는데 뭐 아무튼 예, 오늘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제 바른정당 의원 한 명이 참여한 간담회였는데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러니까 북핵 해법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 미국이 그런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마크 네퍼 대사 대리는 코리아 패싱은 없고 한미동맹이 튼튼하다. 이렇게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했고요. 예. 간담회가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는 오늘 이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켜서 아주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대사가 코리아 패싱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죠, 물론. 예. 물론 예. 이제 브로큰 잉글리시겠지만 예. 국내에서 많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의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 야당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미국 대사가 아무튼 이게 없다고 예. 야당 의원들은 그럼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예, 나경원 의원이 직접 오늘 모임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이 직접 얘기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코리아 패싱은 없다. 우리 한미 동맹은 그동안 역사를 비추어보면 뭐 굳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희가 그 하인간을 읽어가는 거죠. 예, 야당 의원들로서는 약간은 머쓱한 상황이 됐었는데요. 행간이 다르다고 나 의원이 얘기한 것은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 아무래도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퍼 대사 대리가 해명을 했지만 조금 부족했다. 이 의미인데요. 그러면서 한미 간에 가느다란 금이 있다. 이 정도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죠. 예, 다음 키워드는 또 비문 빅텐트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즘 비문 빅텐트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정 의원은 최근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을 만나서 정책 차원의 비문 빅텐트를 좀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무성 고문이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정책 차원이라는 것은 탈원전이나 최저임금, 자사고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좀 비판하는 공감대를 야당 의원들끼리 쌓아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뭐 빅텐트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 때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무튼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렇게 서로 한다는 게? 우선 저렇게 당을 떠나서 야권의 의원들끼리 공부 모임을 하자 이렇게 하고 추후로 정책연대까지 나아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당장 손을 잡는다면 가장 가까운 건 바른정당 쪽인데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한 인터뷰에서 정책연대는 시기상조고 먼 얘기고 해결될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바른정당을 향해서 뭐 첩이다 이런 얘기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첩 취급을 받는 바른정당으로서는 정책까지 손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단어는 참 옮겨서 듣기에도 좀 민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제5호 태풍 노루의 영향으로 제주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습도까지 높은 무더위가 예보됐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can reach the stars, I pull one down for you, shine it on my heart, so you could see the truth, and let love inside, then bring me to see, but for now only in my dream that I can change.